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생명환경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정영만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미래에 대한 해안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정황근 충남대학교 초빙 교수로서 현재 강의를 맡고 계시는데 이분은 직전 농촌진흥청장님을 지내셨습니다.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대 농대를 마치신 뒤에 기술고시로서 농림부에 입문을 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특별하게도 몇 가지 요직을 거친 뒤에 미농무성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1년간 근무를 하시고 돌아와서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기획하고 또 마지막에는 농촌진흥청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오늘 정말 바쁜 시간을 내주신 정황근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학과 초빙 교수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근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5년부터 이제 농림부에 들어가서 32년 이상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2017년 7월이죠. 그 농촌진흥청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직에서 퇴임을 했고, 지난해 2008년 첫 학기부터 충남대학교 농경제과에서 초빙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공직 생활하면서 좀 바쁘기도 하고 또 가정에 소홀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집에 좀 충성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자주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자유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거의 평생을 우리 농업 부문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으니까 당연히 최근에는 조금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제20회 기술고등고시를 합격하신 뒤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통농업 관료의 길을 걸으셨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교수로서 오셨는데 농업 관료의 길을 선택하신 특별한 인생관이나 농업관을 갖고 계신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는 사실은 육사에 가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육사는 근데 이제 시력이 워낙 나빠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고 의대냐 농과대학이냐 공대냐 하다가 어쨌든 서울대 농대를 가게 됐고요. 군에 갔다 와가지고 그 기술고등고시가 있다는 건 군에 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저희 원래 이제 저희 집도 그렇고 주변에 공직에 근무하셨던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우리 공직 파트로 한번 나가보자. 농업 파트면서 그래서 이제 기술고시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관료 생활을 하면서 아주 미력이었겠지만은 그래도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제가 32년 이상 이렇게 몰입해서 노력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이고 또 영광의 길이었습니다만 우리 농업 부문으로서는 청장님 같은 분을 모시고 농업을 함께 해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정책국장, 또 농촌정책국장, 대변인 등 요직을 이렇게 한꺼번에 맡으신 분이 극히 드문데 이렇게 많은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오시면서 이 중에서도 가장 보람이 있었다든지 의미가 있었던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관 때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보람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제가 이제 과장 때 친환경 농업 정책과라는 걸 사실은 이제 만들었죠. 그 당시에 일반 농업과였는데 정책과로 전환을 했었는데 친환경 농업 정책과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장관님께서 그렇게 이제 저한테 오다도 주시고 근데 현재의 친환경 농업의 여러 가지 기반 이걸 그 당시에 제가 한 2년 이상 그 과장직에 있었는데요. 구축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궤도에 상당히 올려놓는 데 기여를 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건 그 중에서도 지금 아마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하고 계신데 장병환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 당시 기획예산처의 예산실장을 맡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 개소당 한 1000헥타 정도 되는 굉장히 그 광역 친환경 단지를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네. 자원을 순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친환경 농업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게 뭐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당시 그 예산실장을 막바지에 찾아갔습니다, 직접. 네. 찾아갔는데 이분이 웬만하면 안 만나줄 텐데 네.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처의 차관이 와도 잘 안 만나줍니다. 근데 하여튼 들어오라 해가지고 설명을 듣더니 담당 그 농림예산 담당관이라고 그러죠. 두 얘기를 이쪽은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는 해야 된다고. 네. 설명을 한참 들으시더니 소위 예산실장 직권으로 그 사업을 하자. 그 뒤에 그 예산이 상당히 오랜 기간 5천억이 투입되는 큰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개소당 1000헥타면 엄청 큰 거죠. 네. 그 친환경 농업을 견인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를 이제 보람 있게 생각한다면 이제 농촌정책국장인데 그 국장도 제가 2년 이상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그 농촌의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가 또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외부 인력 도입이 절실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그 당시에 수립을 해가지고 예. 지금 하여튼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교육, 정보 제공이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었는데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대책이었다. 그래서 최근에 귀농귀촌이 2012년부터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꼭 뽑으라고 하면 네. 그 두 가지를 제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경제 여건이 조금 좋지 않으면서 귀농이 늘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실제 도시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분들이 마지막에는 고향으로 돌아오시거나 농촌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면서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농업 부분에서도 어쩌면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네, 볼 수 근데 이제 있겠습니다. 조금 최근에 패턴이 좀 변한 거는 그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예전에 90년대 말에 우리가 IMF 사태를 겪으면서 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다른 직업을 하시다가 좀 연세가 들어가지고 귀농 귀촌 하시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20대, 30대, 40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전체 중에 약 40% 정도가. 그래서 농업 쪽에서 한번 뭔가 도시에서 갈고 닦은 그 실력을 농업 쪽에서 한번 내가 일생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농업 또 농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그 앞으로 고무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 자주 나가는 저의 경우에도 젊은 분들이 귀농을 했을 때 그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정착률이 높다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ICT 활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상당히 농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다행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다른 후배들이 보면은 대단히 화려한 경력이었지만 직책 수행을 해오고 또 우리 농업 여건상 어떻게 보면 아쉬움도 참 많이 느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또 그 중에서 많은 훌륭한 일을 해오시면서도 부족했던 느낌이나 또는 아쉬웠던 점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 농업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뭐 역사적으로 실제로 현재 농가의 어떤 그 경영하는 농가 숫자라든가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작목이 결국은 쌀이거든요. 쌀이 뭐 지난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정부가 대책을 세워서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쌀은 과잉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일찍 대책을 이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면 쌀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해소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관성이라는 게 무시를 못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족 계획을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 그 출산 인구가 지금 세계 최소로 줄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부가 지금 합산 출계가 한 명 남짓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최소한 둘은 낳아야 네. 우리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실제 80년대 초반부터 출산 인구가 줄었습니다. 네. 줄었고 96년에는 그 출산 인구가 1.5명까지 이렇게 줄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산하 제한 정책 있죠. 네. 그 옛날에 심지어 예비군 훈련 가면은 뭐 정관 수술 한다고 그러면 그 해에 동원 예비군 훈련 이런 걸 면제를 시켜줄 정도로 네. 국가에서 다각도로 출산 인구를 줄이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정책을 폈는데 한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 인구가 확확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산하 제한 정책을 90년대 중반까지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했어요. 재원을 지원하고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된 거는 실제 출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한 20년 후인 2000년 중반이 돼서 200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정부 예산이 투입된 건 200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상당히 오랜 동안 지나서 정책을 바꾸게 된단 말이죠. 저 쌀도 똑같다고 보는데 제가 이 국방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2001년도에 그 장관님이 새로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농업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하면은 네. 통상 앞으로 10년 계획을 세우는 농어촌 발전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이 이제 단장이고 제가 그 당시에 국방대학원에서 이제 편히 공부하다 왔으니까 그걸 맡으라 해서 사실상 부단장료 실무총괄을 했는데 그때 한참 문제됐던 게 쌀 과잉 문제였어요. 쌀이 96년에 막 부족해가지고 엄청나게 증산 정책으로 확 바꿨다가 계속되는 풍작으로 인해서 2000년대 초에는 쌀이 남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량은 감소를 하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격도 이게 뭐 많이 떨어지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 자체가 감소하고 그래서 그때 농발계획단에서 일을 하면서 쌀 생산 조정을 하자. 네. 그래서 뭐 보고서도 내고 그랬는데 밖으로는 못 냈어요. 보고서 민감한 내용이 많다 그래서 보고서를 못 내고 이제 당시 장관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이게 좀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 너무 민감하다 이래서 채택이 안 됐는데 그 당시 그게 좀 채택이 됐고 쌀 문제가 좀 조기에 감산 쪽으로 갔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쌀농민뿐만 아니고 쌀농업인뿐만 아니고 농업인들 전체한테도 좀 여러 가지 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굉장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도 그 시기를 놓친 뒤에 다시 그렇죠. 시도를 한다고 해서 그런 똑같은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것처럼 뭐 아쉬운 대목도 참 많았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쌀 생산 조정제를 정부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당시 한 10년도 훨씬 전이지만 좀 조기에 실시를 했으면 이게 수급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농림부나 또 이런 대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때로는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내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나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입안하고 또 농림부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농업을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끌고 가는 대통령 비서실, 즉 우리가 말하는 청와대의 농축산식품 비서관으로 어떻게 보면 최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신 경력을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비서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일들을 처리하는 곳인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또 그 안에서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도대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를 퇴근하시는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농업정책국장을 하다가
그 18대 대통령직 그 당선위원회라는 게 그 구성이 됩니다. 당선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 그때 이제 부처별로 이제 통상 한 명의 국장이 이렇게 파견을 나갑니다. 전문위원으로. 네. 그래서 가서 50일 정도 일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농식품 비서관으로 청와대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한 3년 7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거든요. 네. 아마 공직자 중에서는 대단합니다. 이제 거의 기록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제 통상 그 인수위라는 게 또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게 우리가 대통령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공약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정부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해서 네. 크게 두 축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조직을 어떻게, 그러니까 부처 개편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플러스 거기에 사람을 누구를 쓸 거냐 하는 게 그게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선거 유세 과정 중에서 또는 본인이 그 생각했던 그 공약 과제 있잖아요. 네. 그걸 전부 정책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우선순위라든가 또 부처별로 안배도 하고 해서 국정 과제를 만듭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게 통상 인수위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이루어진 과제를 이제 국정 과제를 각 부처로 내려 보내줘서 그에 따라서 5년간 부처별로 정책을 수행하는 체제가 지금 현재 체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수위하고 비서관 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은 그 전 정부에서는 100대 과제 중에서 우리 농업 농촌 과제가 딱 하나였습니다. 1%였죠. 100대 과제 중에서 예, 한 개 예. 있습니다. 100대 과제를 만들어요. 좀 아쉽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인수위 갔을 때는 그 과제를 140대 과제로 늘렸고요. 네. 그 중에 우리 농업 농촌 과제가 6개였습니다. 네. 뭐 거의- 프로테이지로 보면 네, 뭐 5배. 획기적인 신장이. 근데 이제 나중에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수산 파트는 이제 별도로 한 과제로 떼냈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5개 과제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전체에서 추진할, 각 부처가 추진할 과제가 140개인데 네. 그 중에 우리 순수 농식품부에서 해야 될 과제가 5개가 됐던 거죠. 네. 그게 굉장히 그때 역할을 좀 했다고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그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 2015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쌀을 관세화했잖아요. 네. 저 관세를 매기는 걸 겸해서 개방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쌀은 사실 안 들어오게 돼 있지만은 관세율을 워낙 높여놔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그게 사실 쌀 관세화라는 게 2004년 그때 결정이 미리 됐으면 네. 오늘날 같은 이런 쌀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그때 됐으면은 쌀이 20만 톤 정도 매년 수입하는 선에서 그치는데 지금은 41만 톤이 매년 들어와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WTO 체제에 있는 한은 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생산량이 10% 정도, 10% 이상 되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41만 톤이라고. 40만 9천 톤이에요, 연간. 우리가 생산하는 게 400만 톤 내외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관세화를 논란 끝에 이제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반대 정책으로 이제 반대라기보다도 그걸 보완하는 정책으로 그 논의 고정직불금이 그 당시에 70만 원이었어요, 헥타당. 네. 그거를 2015년부터 10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인상해서 그 100만 원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게 참 굉장히 네. 그런 이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어차피 청와대에서 네. 그 부처하고 연계해서 정책 결정해서 이제 소위 밀고 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근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3D 업종에 근무한다 이래요. 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뭐 보통 집에서 6시에 나가야 되고 네. 뭐 좀 바쁜 날은 뭐 5시 반. 전철 첫 번째 생기면 저 전철 운행할 때 맞춰서 나가게 되고 인수위에 있을 때는 그날 새벽에 출근해서 그날 밤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그 다음날 12시 넘겨서 택시 타고 택시도 거기는 또 저 그때 평촌에 살았는데 네. 잘 안 다녀요.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고생하고 정신적으로 긴장 상태에서 네. 잘 때도 스마트폰을 옆에다 놓고 자고 목욕탕에도 비닐에 싸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국가 정책, 최고 정책 기관에서 그 대통령을 보좌해서 참모로서 일을 한다는 그런 그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결정하고 점검하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큰 역할이다. 그런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랜 기간 생활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일반인들은 가보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많은 고위 공직자들 또 청와대를 비롯해서 큰 일을 주도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 이런 데서는 뭐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지 않겠느냐. 또 미래를 위한 걱정에 대한 그런 수고가 참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막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 강도가 제일 센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모두들 고생하고 헌신해온 것은 우리 국민들도 아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 8월에 제26대 농촌진흥청장으로 취임을 하셨죠, 아마? 예. 농촌진흥법에서 잠깐 제가 읽어본다면은 농촌진흥청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농촌 지도, 교육, 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진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황근 교수님께서 농촌진흥청장 재임 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셨던 정책은 또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네. 그 농촌진흥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1961년에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중앙행정기관이죠.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 이제 부처청 이걸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농업 분야에서 주로 이제 R&D 연구개발, 그다음에 그 개발된 거를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급하고 뭐 교육하고 그게 주 업무고 요즘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농업 그 기술 이 지원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고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다른 거하고 연계를 하면 결국 국익에 크게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흥청에서 제가 가면서 가기 전에도 사실은 청장 가는 거를 몇 달 전에 사실 이제 언지를 주셔가지고 알고 있었고요. 이제 또 농림부에서 계속 저는 사무관 때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를 늘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진흥청이 그 직원이 1,800, 그 당시 52명인가 그런데 박사가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아주 대단한 조직인데.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농업 정책이 아닌 국정의 1순위가 식량 작업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이 식량 문제만 해결하면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국민 전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그 농업 분야에도 분야가 워낙 다양해지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1년에 이루어지는 연구 과제가 약 4,000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진흥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부정적인 시각이.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긍심 같은 게 조금 좀 떨어지고 과거보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제가 사실은 직원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했는데 굉장히 당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정책을 뒷받침한다고 하는 사고가 우선 잘못된 거다. 연구 개발을 하면 아무리 빨리야 2, 3년 걸리고 어떤 건 10년, 15년 걸리는데 정책을 뒷받침을 당장 지금 와서 지금 하는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걸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요즘 사회 트렌드라든가 우리 농업 발전의 어떤 그 지금 현재와 미래 이런 걸 잘 감안을 해서 그 다음에 외국에 잘 나가는 나라들이 농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거를 머리 좋고 전문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을 해서 R&D 프로젝트를 해서
그 연구 성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오히려 정책 결정자들이 그걸 고를 수 있도록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과제가 한 4,000개 되다 보니까 도대체 저 기관에서 뭘 하는지 잘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그 청와대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5개를 톱5라고 그래가지고 5개 프로젝트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네. 그 중에는 이제 스마트팜도 있고, 쌀을 우리가 식량으로만 먹는 것뿐만 아니고 품종 개발부터 가공까지 해서 지금은 오래된 재구미를 가지고 그 쌀 가공품을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네. 아예 처음부터 쌀이 밀하고 다른 거는 이게 가루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네. 그 쌀 가루를 바로 찌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그 품종을 내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밀가루가 연간 200만 톤 소비되는데 그게 옛날엔 다 없던 거 아니냐. 그걸 쌀로 대체를 하자. 그래서 이제 쌀가루 산업화라든가 그다음에 벼는 사실상 논농업은 거의 100%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밭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반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밭농업을 기계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반려동물이라든가 곤충 산업화 뭐 해서 5개를 제시를 하고 네. 그 연구를 융복합 팀을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팜 같으면 농촌진흥청의 그 연구원들뿐만 아니고 각 대학 심지어 거기 관련되는 농업인까지 네. 그래서 200여 명으로 아주 메모드급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톱5 프로젝트를 그 당시 대통령께 제가 보고를 했어요. 네. 보고를 하고 내일 아주 행사도 크게 해가지고 출범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격려를 해주시던데요. 어쨌든 톱5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그 물론 나머지 연구를 안 하자는 게 아니죠. 네.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아 진흥청이 지금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상당히 호평도 받고 네. 또 내부에서 직원들도 그에 따라서 자긍심도 상당히 높이고 그랬었습니다.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농업 분야에 오랫동안 일해오면서도 농촌진흥청 내에 박사급이 1,000명 이상이고 이런 사실들이 참 놀랐고 아마 농촌진흥청 산하에 비단 본청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외 여러 곳에서 일하는 또 농업인과 현장 농민처럼 일하고서 연구하는 분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게 격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농촌진흥청이 이제 농업과학원도 있고 4개 과학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원의 일부 인력들이 있고 그런데 그 인력이 이제 2,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인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규 조직으로 시도에 가면 농업기술원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네. 거기도 연구하고 기술 보급하고 맞습니다. 같이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네. 시군에 가면은 이제 기술센터가 있죠. 옛날 농촌 지도소. 맞습니다. 예. 이 전국에 150여 개가 일순의 최천병이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그 인력이 거의 전부 합치면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아, 네. 그 중에 이제 농업에 직접 종사, 행정 인력 빼고도 약 6,000명 정도가 종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농업 발전이 우리가 이만큼 발전하는데도 사실은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컸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농업이 정말 예전에 예를 들어 10년 걸려서 바뀌던 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한두 달에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 역할이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그 중요한 대신에 한쪽에서는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준비도 하고 열심히 뭐 개발도 하고 해서 우리 농업인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해서 네. 우리 농업 정말로 다른 산업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조금 편안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김인환 박사님이 많은 훌륭한 청장님들이 우리나라의 농업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거쳐가셨습니다. 좀 냉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만 그 많은 훌륭한 전임 선배님들 또 동료들 그 청장님들 중에서 본인은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 뭐 제가 그렇게 오래 근무한 것도 아니고요. 네. 1년이 채 안 되게 이제 근무를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했고, 뭐 제가 30여 년, 32년 2개월을 했던데요. 그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자리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요. 네. 근데 제가 점수를 매기는 건 좀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진흥청장 직책을 가지면서 드리는 질문. 비폐식 12법 1호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12가지 필수 원소를 포함해 시비하여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비폐식 12법은 초세 안정과 균형 성장, 염기 극복과 뿌리 활력, 토양 오염 방지와 내병성이 강화되며 연작이 가능합니다. 청장 직책을 가지면서 드리는 질문은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절에 근무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건대 보람이 있던 정책이라든지 또 아쉬웠던 정책이라든지 또 있으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사실 제가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제 전임 청장께 네. 빨리 스마트팜 연구를 해라. 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연구가 사실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제 4차 산업 혁명, 4차 산업 혁명 기술 이런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어 있는데, 농업 분야는 사실 농촌진흥청이 제일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아까 5개 대형 프로젝트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팜이었는데, 뭐 여기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그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스마트팜, 이 정밀농업, 이거는 우리 세대 또 우리 미래 세대에 반드시 농업 분야에 제일 먼저 접목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4차 산업혁명 대응단을 2007년 2월에 구성을 했어요. 그때 이제 조금 미안하지만 그 당시 연구정책 총괄국장 하던 사람이 원래 백그라운드 자기 지적 전공이 전자공학 쪽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4차 산업 이쪽에 어쨌든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조직이라는 게 그 중요한 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비공식적인 자리를 맡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개인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적임자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4차 산업 혁명 대응단을 만들면서 그 단장을 제가 맡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농업 분야에서 그분이 최고의 전문가가 됐고, 현재는 농촌진흥청의 최고 요직에 1급으로 승진해서 과학원장도 맡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게 보람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5대 프로젝트 중에 반려동물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반려동물 하면은 이게 우리가 뭐 소나 돼지나 닭 같은 축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반려동물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다. 이게 반려동물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농업 분야의 성장 산업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전 국민들이 사실상 관심 있는 분야인데, 그러면 농촌진흥청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반려동물 쪽에 여러 가지 뭐 사료라든가, 사료 얘기하면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사료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런 펫마트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 사료는 없고 맨 밑에 제일 싼 거, 양은 많으면서 가격은 싸고, 위에 이 눈높이에는 전부 외국산 사료가 있고,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여러 가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가지고 할 수 있는 ICT 장난감이라든가 시장이 무궁무진해요. 그 다음에 질병 관련.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하는데 그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좀 무리해서 반려동물 관련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연구단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보람이 있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게 그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 분야도 우리 일반 국민들의 관심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그 분야가 굉장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 전문가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뭐 대표적인 거 그 두 개가 좀 기억이. 정말 인상 깊은 그런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농업 부분에는 대부분 농업대학을 졸업하거나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업 전공이 아니면서 우리 미래 농업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예를 본다면 앞으로 조금 뭐 특혜 아닌 특혜를 드리더라도 그런 기회를 늘려서 농업 발전에 기여하면 더 좋겠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뵙기 전에 이 경력을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흔히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외국에 파견을 나가게 되면 저희 대사관이나 저희 관련 근무처에 소속되는 줄 알았는데 특별하게도 청장님께서는 미국 농무부의 초청으로 근무를 하신 경력을 1년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나 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미 농무부의 사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 미국의 농무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처예요. 건물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건물이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 워싱턴 DC에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당시 링컨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 1800년대에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건물을 질 수 있을까 놀랍기도 했는데 미국은 왜 농업이 뭐 세계 최고의 국가니까요. 중요한 국가고. 근데 사실 국장급이 그 농무부에 가는 경우는 극히 이제 이례적이죠. 그때 어떻게 이제 기회가 돼서 제가 가서 1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농업의 좀 국제화라든가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특히 농무부 안에서 동식물검역청이라고 그 분야에서 이제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랑 이제 그때 미국하고는 뭐 세국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역 협상이 진행이 복잡할 때. 복잡할 때고 특히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광우병 사태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뭐 안타까웠던 일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거의 다 개방이 돼 있는 나라에서 이제는 그 외국의 어떤 농업 상황이라든가 농업 정책 이런 거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그 소위 세계 농업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 미국의 정책 같은 것도 가서 볼 수 있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와서 주요한 국장을 하면서 많이 이제 그 참고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위공직에 계신 분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게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본인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문가가 되셨는데 우리는 흔히 스마트팜 하면은 유럽의 네덜란드를 떠올린다든지 그랬습니다만 미국에 계실 때 대단히 농업을 하는 미국에서도 이 스마트팜에 연결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농업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규모가 워낙 크고, 근데 그 미국 농업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보면은 그 트랙터 있죠. 트랙터 운전자가 보면은 여기 저 여러 가지 그 장비가 있어요. 소위 그 컴퓨터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논이나 그러니까 저희 경지를 이렇게 이렇게 경운하는 거 이게 아니고 그 작업을 하면서 수확을 하든 아니면 경운하는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로 바로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지금 비료 성분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뒤에 그 비료 살포기에서 필요한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가 있어요. 이번에 놀라운 일입니다. CES라고
세스라고 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 그 무슨 전자 무슨 박람회 명칭은 제가 지금 정확히 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 보면 존 디어라고 그 트랙터에서 트랙터에서. 굉장히 큰 트랙터인데 우리 거보다 규모가 크죠. 그 예, 사람들. 그렇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니까. 보면은 이번에 그 전자 박람회에 출품한 것 중에서 보면은 트랙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경운하거나 수확을 하면서 그 해당 토질, 예. 그 다음에 토양에 있는 성분 분석 같은 걸 자동으로 해서 그게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회사까지 다 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데이터가 농업 분야도 특히 데이터가 이제는 소위 사업이 되는 그런 세상이 빅데이터 시대. 네, 빅데이터. 네. 데이터가 쌓인 게 빅데이터고 네. 빅데이터가 쌓여야만 인공지능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4차 산업이라는 게 결국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인공지능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물론 이제 국가별로 다르지만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그 소위 정밀농업, 네.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고 있고 저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특히 정밀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제가 85년 1월에 저 서울농대를 졸업을 했어요. 네. 졸업하면서 그 선생님들, 우리 은사님들하고 학생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네. 은사님들이 앞에 쭉 여러분 계시고 학생들이 장차 졸업하면 뭐 할 거다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네. 제가 85년에 저는 나중에 플랜트 팩토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 시절에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말로 이제 식물 공장이잖아요. 네. 그 당시 플랜트 팩토리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 거의 뭐 몇 명 될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막 이렇다고 하지만 농업을 어렵다고 그러면 절대 좋은 인력이 안 온다. 네. 비전이 있다고 제시를 해줘야 관심들을 가질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결국은 농림부 와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비서관 할 때 전임 청장께 스마트팜 연구를 빨리 하시오. 네.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농업 추세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고령화되고 인구가 과소화되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시설 중심으로 농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 인력 갖고는 안 되니까 결국은 기계가 해야 되고 네. 그 기계도 사람이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여러 가지 소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ICT 요즘은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게 스마트폰으로 농사 질 수 있는 상황까지 돼버렸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더 이제 짧은 기간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혁신적인 성과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농업은 물론 어렵지만 농업 중에서 그 1차 생산하는 게 어려운 거죠. 옛날에는 1차 생산하는 게 농업은 1차 산업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생산하는 거는 농업 전체 농업 중에서 일정 부분일 뿐이에요. 이제 그걸 거기서 나는 소재, 농산물이 옛날에는 우리가 주로 먹는 용도로 썼지만 지금은 농업을 생산하는 과정부터 농업을 생산한 농산물 자체가 소재로 쓰여야 되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2차, 3차, 소위 6차 산업화하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소위 발전된 ICT, 그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거든요. 네. 이게 조인이 되면, 이게 결합이 되면 정말로 힘 안 들이고도 이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한쪽에서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아닌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또 발전 가능성이 농업 분야라는 게 이렇게 융복합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쪽 발전된 기술이 와가지고 여기 결합해서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주변에 와 있고 산업에 종사하거나 각 분야에서 이미 피부에 닿을 정도로 발전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농업은 미래에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또 어떤 길로 갈 것 같은지 참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그게 뭐야 그냥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다 사람의 노동력 갖고 일하던 거를 250년 전에 전기기관, 소위 발동기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걸 기계 하나가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약 120년 전인가요? 그 전구. 그 전기는 뭐 그 전에 개발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발견이 된 거지만 그걸 가지고 전구를 만들었잖아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그게 불과 12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를 그 기존에 개발했던 그 발동기, 전기기관하고 연결하면서 엄청나게 다방면에서 이제 쓰이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소위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서 이 컴퓨터, 개인 컴퓨터 나온 게 지금 50년도 안 돼요. 이게 81년인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인터넷이 1991년에 발명이 됐어요. 그럼 불과 지금 3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그 정보화 혁명, 인터넷,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화 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 많은 정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ICT를 통해서 오더를 주고 하는 건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은 사람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AI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의사결정하지 않아도 가장 효율적인 그 팩터를 정해가지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도 예를 들어 사람이 할 걸 로봇이 한다든가. 이게 결국 4차 산업혁명인데 그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은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그 스마트폰이 처음 미국에 나왔어요. 2007년에.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제 평생 두 번의 놀라움인데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70년인가 그래요. 1970년. 제 고향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녁에 그 초가집이었는데 전기가 이제 6시인가 되니까 이제 껌껌한데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촛불에 비해서 갑자기 밝아진 세상. 그게 저한테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는데 두 번째 충격이 미국에 가 있을 때 그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 우리는 전화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줌업도 되고 옆으로 손가락 하면 넘어가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근데 불과 몇 년 지나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생산국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전화만 쓰던 거를 컴퓨터, 개인 컴퓨터, 통신 다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는 못 하시더라도 스마트폰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에요. 앞으로는 농업 분야, 그렇다고 우리가 농업 분야에 1차 전기기관, 2차 전기, 3차 컴퓨터하고 인터넷인데 농업 분야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거 없이 농사 못 져요. 지금 농업 못 합니다. 그죠? 유통이라든가 뭐 다 모든 게 다 거기 결부가 돼 있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그 세계 이제 뭐 상당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 온실 같으면 지금 온실도 규모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스펙이 다양하죠. 옛날에 온실은 온도가 올라가면 비닐을 걷어줘서 다 사람이 했어요. 몇 년 전까지도. 지금은 그거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비닐 온실도 많거든요. 유리 온실도 많지만. 근데 제가 그 청장하면서 스마트팜을 이제 연구단을 아주 융복합 연구단을 구성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게 2016년에 1단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온실에 스마트폰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걸 낮추자. 지금 물을 줘야 되겠다. 아니다. 비료도 좀 뭐 좀 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지금 농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그 다음에 2단계가 지금 2018년 작년에 나왔어요. 그건 어느 정도냐면은 센서라든가, 그러니까 기상 환경을 체크하는 센서가 있고, 토양을 체크하는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작물이 지금 이 작물이 커가면서 정상적으로 크느냐 거기 센서가 다 있습니다. 이게 네. 컴퓨터로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네. 거기서 소위 사람이 복잡하게 결정하고 분석하던 거를 컴퓨터가 결정을 해서 네. 아, 요때 요 작물은 요 시기에 이 성분이 들어가야 된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2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네. 모든 작목은 아니지만 지금 딸기 중심으로 좀 돼 있고 네. 그게 품목을 계속 이제 늘려 나갈 거고 내년 정도가 되면 수출형이 나옵니다. 그 비닐하우스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뭐 유리온실은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지만 네. 그다음에 이게 온실뿐만 아니고 축사 쪽에도 지금 벌써 그 송아지가 우리가 좀 경쟁력이 약했던 분야가 송아지 폐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송아지도 1년에 뭐 한 마리 태어나지만 네. 이게 폐사하지 않고 잘 크면 굉장히 소득이 높아지는데 송아지가 저 폐사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많이 먹어요. 네. 배 부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설사병 걸려 죽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지금 그런 게 나왔어요. 송아지가 이제 뭐 수십 마리 있다 그러면 큰 농장 같으면 네. 얘는 이제 젖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먹은 게 뭐 5kg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먹었다면은 제어 시스템 거기서 볼을 톡 쳐요. 네. 밥을 안 주고. 그럼 얘가 옆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뒤에가 다시 가요. 그러면 줄 서 있는 거죠. 네. 걔네는 단순하게 먹이를 먹고 싶어 줄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아, 얘는 얼마 안 먹었다. 더 먹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폐사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축사에 요즘 건초 같은 거 시간 되면 줘야 되잖아요. 젖자는 건 당연하고 로봇 착유기가 지금 일반화돼 있고 네. 많이 도입이 돼 있고 건초 같은 것도 사람이 안 해도 세팅만 해놓으면 지가 가가지고 실어다가 소 앞에 골고루 나눠줍니다. 네. 그게 이제 분야별로 계속 확대가 되고 그러면 축사에서도 스마트팜이 이루어질 거고 노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노는 기계화가 됐고 경지 정리가 사실상 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밭인데 밭작물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지금 쌀은 오히려 많이 생산돼서 걱정인 세상이 됐고 밭작물은 지역별로 다 특산품이고 그게 건강식품인데 네. 뭐 수수, 조, 뭐 해서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게 없어지거나 명맥만 유지하는 작목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6차 산업 작목들이에요, 다. 근데 밭에 요즘 같은 그 기계화도 안 돼 있고 특히 밭은 가물게 되면은 밭작물이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는데 네. 논처럼 경지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밭 기계화 그거를 이제 융복화변구단을 그 당시 구성했다고 했는데 네. 밭을 경지 정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트랙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지표면 밑으로 40에서 50cm의 요 호스를 묻습니다. 네. 구멍이 미세하게 뚫린 호스를 땅 밑에다가. 땅 밑에다가 세 줄로 자동적으로 묻히게 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냥 트랙터가 트랙터가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전기줄 감아놓은 것처럼 해서 딱 가면은 그 도구가 돼 있는 거죠. 네. 개발이 돼 있죠. 쭉 밀고 가면은 몇천 평짜리 밭에 겉에서 보면 그냥 경운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속에 40에서 50cm 묻히면 그 다음에 경운하는 게 보통 20cm 내거든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안전하죠. 특별한 뭐 문제가 없으면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러면 한쪽에 그 제어기를 놓는 거예요. 네. 거기다 연결해서. 그러면 내가 고추를 심는다. 그러면은 고추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작목이에요. 네. 그럴 때는 적절하게 적게 주고 뭐 내가 고구마 심는다. 아니면 다른 작물을 심는다면 그 작물 상태에 맞게 또 작물이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하루에도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 토양의 수분 상태에 따라서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그게 스마트팜이에요. 네. 그게 진흥청에서 이미 특허 출원을 했고 금년까지 연구가 끝나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정책 사업으로 이제 밭 같은 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부 정책하고 그런 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밭 경지 정리를 대신해서 그걸 하면은 가뭄 대책도 되고 그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물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작목을 자유자재로 심을 수도 있고 또 주산지 같은 데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하면은 굉장히 그 원료 같은 거를 네. 좀 값싸게 많이 확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우리 6차 산업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또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농업 부문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시장 군수님들도. 그러면 우리 지역은 요 작목을 한번 해보겠다. 다 똑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걸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면 국가정책하고 지방정책하고 합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네. 있다고 봅니다. 존 디어라는 대행 트랙터 회사가 그 해왔던 노지 지역에서 그 변화, 또 이미 한국에서도 온실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지에서도 스마트팜이 정착돼 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은 정착해야 되죠, 앞으로. 네, 참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말씀 도중에 제가 한 번 더 생각나는 것은 우리나라 온실 면적이 한 5만 헥타르 그 중에서 언젠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네덜란드가 1만 헥타르 정도가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5만 헥타르의 온실 속에서도 1만 헥타르 정도는 충분히 스마트팜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오늘 정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있는 일까지도 소상히 이렇게 깊은 지식으로 저희들을 조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또 미래 농업인들, 네. 우리 농민들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좀 줄 수 있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밖에 가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뭐 우리 부모님이 지금 90세가 아버님은 넘으셨고 어머니도 네. 90세 가까이 되는데 제발 이제는 텃밭 이제 나머지는 우리 농촌공사에 이렇게 넘겨서 네. 이제 임대 경작을 하고 있고 텃밭을 이렇게 조그맣게 갖고 있는데 일을 하시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다치시면서도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농업인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사실 농업하면 굉장히 마음의 고향이고 네. 내 부모, 내 형제가 거기서 고생을 했었고 우리 뭐 뿌리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일자리 찾기도 쉽고 그랬잖아요. 사실 뭐 학교에서 그렇게 정말 지금 젊은 사람들 소위 스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 자식 세대 지금 학생들 세대 공부하는 거 보면은 야 정말 고생 많이 한다. 근데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일자리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여파로 농업에 대해서 농업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온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만나는 그 농업인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를 자꾸 내세우지 말자. 그렇게 하면은 더 악순환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미래지야.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지금 대한민국에 어렵지 않은 파트가 어디 있어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에서도 이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소득도 높일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네. 그걸 우리 농업계 내부에서 먼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네. 65세, 우리 농가 인구가 지금 240만이 채 안 되는데 그중에 1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와줘야만 되는데 농촌에 있는 우리 그 자원, 젊은 자원과는 한계가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발전합니다. 유입이 돼야 돼요.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유입을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거기가 비전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농촌진흥청장 하면서 이렇게 전국의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농업 외부에서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뭐 무역학전공하고 이런 사람들, 특히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이 네.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네. 농업을 감성적으로 끌고 가요. 근데 그게 도시에서 어필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이 사람은 크는 모습부터 그 이야기거리를 다 보여주면서 그 SNS에 소소한 일상을 다 공개하고 하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팔로,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제가 소재 얘기를 했는데 농산물을 여러 가지 소재로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많이, 소득을 많이 올려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돈 벌일 게 많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농촌 내부에 있는 또 농업 인력 내부에 있는 후계 인력,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외부에 있는 인력, 특히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외부의 여러 가지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있지만 외부의 기술, 필요하면 외부에 있는 자본, 재원까지도 농업 분야에 와서 쓸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마음을 더 열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그게 결국은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농업 쪽에서 어떻게 보면 참 고생하시지만 충분히 소득을 많이 올리는 그 농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농업 분야는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이라든가 국가에서 농업 분야는 그야말로 뭐 식량 안보라는 용어도 있듯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농업계가 좀 똘똘 뭉쳐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게 결국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쌀 소비가 줄어들고 또 농업 인구가 줄어드는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 또 축산민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힘이 되는, 힘을 얻게 되는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일찍이 농업대학을 졸업하시고 농림부와 또 청와대에서 진흥청장으로서 또 미농무성의 초청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우리 농업에 큰 기여를 해오신 정황근 현 충남대학교 초빙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농업에 평생 종사해온 저로서도 오늘 참 많이 배우는 날이 아니었나. 또 이제부터는 바깥에 나가서 외부인들에게 농업 분야로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스마트팜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또 우리 농업이 더 값질 거다. 농업의 희망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